말씀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같은 경우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은 분명히 합법이 맞지만 그건 합법이죠. 네, 플랫폼에 나와 있는 그 광고된 곳에 연락을 해보니 불법 이제 사채 금융업자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들의 수법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과거에 보이스피싱 총 책임자였다가 지금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분, 이기동 소장에게 이들의 수법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수많은 대부업체 광고가 뜨게 돼 있습니다. 이 전화만 눌리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대부업 등록증이 없으면은 광고가 안 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여기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전화를 걸어보면 이게 연관된 사람들이 이제 불법 대부업한테 정보를 팔아먹거나 앞에서는 합법인 척하고 뒤에서는 장난치는 이런 무리들이 여기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합법업체는 개인정보를 받는 그냥 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만 지난 1년 반 사이 경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죠. 해보라의 이대호의 취재해보라. 괜찮아요? 해보라 이대호 취재해보라. 자, 이대호 기자님, 김진호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 거 할 때 좀 상의를 미리 해주시면 원래 그때부터 튀어나오는 제가 거예요. 사전에 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대호 기자님 오늘 어떤 소식 한번 다뤄볼까요? 제가 조금 현찰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요즘에 진웅 씨가 좀 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예, 돈 필요하죠. 한 40만 원 좀 빌려드리려고.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쓰세요. 천천히 쓰시고 1년 뒤에 한 6억 9천만 원만 갚으세요. 네? 자, 6억 9천 만이라는 단어 쓰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 9천만 원이요? 내가 40 빌려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6억 9천을 갚아야지. 6.9만 원 정도가 이자가 아니라 6억 9천만 원을 갚는다고. 아니, 이거 지금 뭐 저한테 아침부터 이렇게 한번 우리 한판 뜨자. 고객까지 이러는 것도 아니고. 두 분 다녀오세요. 아니, 뭐 지금, 아니, 제가 그렇게 이대호 기자님한테 밉보였나요? 아니, 제가 그렇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 40만 원이 6억 9천만 원이다. 이거는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황당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말도 안 돼. 40만 원 빌려서 6억 9천을 갚아야 하는 상황. 이게 연 이자율이 연 4,000%, 5,000%는 물론이고 연 7,000%에 육박하는 이런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협박을 견디다 못해서 가정 파탄을 겪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영상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네. (15만 원을) 빌린 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텔레그램 쪽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은 기한 늦춰주겠다. 애 아빠가 보내고 하지 말고 애는 죽이고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고 했었고. 아니 4,000%, 7,000%면은 거의 수백 배의 이자에 내몰린다는 건데요. 근데 정부는 최근에 이런 불법 사금융을 암적인 존재라고 규정을 하면서 엄단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피해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몇 개의 사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원경찰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요. 25만 원을 빌렸다가 석 달 만에 1억 5천만 원이 되고요. 40만 원을 빌렸다가 1년 만에 6억 9천만 원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협박을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유산을 한 분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 1일에는 그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불법 사금융 업체 57곳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57곳에서 나간 대출 규모가 150억여 원, 피해자가 3,6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연이율 5,000%로 돈을 빌려줬다. 5,000%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기가 막힌 거를 떠나서 이제 점점 막 화와 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5,000%는 사실상 상식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수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게 눈에 띄었냐면 기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맨 처음에 빌린 돈이 대부분 뭐 15만 원, 25만 원 이렇게 꽤나 좀 소액이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로 20만 원, 30만 원이 당장 수중에 없는 분들, 그걸 빌릴 곳도 없는 분들을 악용하는 이 악랄한 범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2, 30만 원이 어떻게 수억 원이 될 수 있는지 저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디 보면 조그만하면 명함 전단지 이런데 급전, 사채, 돈 빌려드립니다. 근데 좀 부정적이죠, 어감이.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3050 대출이라는
뭐 치약 이름 같기도 한데 뭔가 네. 되게 상품 같은 그런 이름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3050 대출이라는 게 30만 원을 빌려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약 엿새 뒤에 50만 원을 갚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보면은 뭔가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정확히 연 이자율로 따져보면은요. 연 4,000%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30만 원을 엿새 동안 썼을 때 하루에 3만 3천 원씩 갚아야 된다. 이자가. 그러면 이걸 1년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적용을 하면 하루 이자는 163원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와. 근데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빌린 돈의 그 기간이 단 6일 뿐인데 30만 원이 50만 원이 된다. 이거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죠. 어이가 없는데 근데도 정말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고 어디 연락하기도 너무 애매한 상황이고 네. 정말 난처한 상황이면 어떻게든 뭐 여기서 돈을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찌어찌 하면 좀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못 갚을 경우 정말 맞아요.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지옥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네. 아, 30만 원 정도 금방 갚겠지. 네. 생각했다가 아차 하는 순간부터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직접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사채업자의 음성을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체료 시간당 20만 원씩은 더 주셔야지. 이거 안 보면 직장 그냥 잘리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한 시간에 뭐 15만 원인가 한 20만 원 더 올리겠다. 직장 동료한테는 욕설까지 하면서 이 돈을 빌렸는데 또 안 갚아서 아니 이자를 저렇게 높게 받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일상생활에 피해까지 주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못 갚으면은 내 마음대로 이자를 막 적용을 하고 뭐 1,000%, 2,000%, 3,000%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참 앞에서도 들어보셨습니다만 저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무슨 연체료를 시간당으로 받아요. 그러니까요. 주차요금도 아니고. 근데 그것도 시간당 20만 원입니다. 야. 한 30만 원 빌린 사람한테. 그러면 하루만 늦어도 하루 연체료만 48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1년으로 따지면 1억 4,400만 원이 되거든요. 몇십만 원 빌렸다가 수억 원이 되는 게 정말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딱 봐도 말이 안 되고 불법이잖아요. 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넘어선 건데 그럼 이거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네.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한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군요. 그거는 네. 이제 법정까지 갔을 때 일이고요. 실제로 많은 협박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 등급을 보겠죠. 맞아요. 혹은 담보를 요구하겠죠. 근데 이들이 요구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진, 신분증, 특히 이 휴대전화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전화번호부, 지인들의 연락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놓고 그때부터 입체적인 협박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하루에 뭐 수백 통씩 전화가 쏟아지는 거는 물론이고요. 홍길동이가 돈을 안 갚고 당신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 어머. 홍길동이가 지금 5천만 원을 안 갚고 있는데 이지연 아나운서가 갚아준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지인들에게 막 전화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도 있고 심지어 부모가 돈을 안 갚는데 자녀, 학교 선생님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괴롭히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를 한번 대입을 시켜봤어요. 만약에 나한테만 하루에 뭐 수백 통씩 전화가 오고 닥달을 하고 뭐 정말 협박이 오면 나한테만 그 피해가 오롯이 전달된다면 어떻게 그래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 지인한테 연락을 하고 심지어 내 자녀의 그 선생님한테까지 연락이 간다. 이 자괴감에 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만 원 빌려줬다가 수억 원을 뜯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막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 무너뜨린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N번방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건이었죠.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해서 그걸 또 유포를 하고 협박을 하고 이게 불법 사채업체들도 그걸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이른바 나체 사진을 찍어라 라고 해서 그걸 보내라. 또 그걸 바탕으로 협박을 하는 건데요. 피해자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 생활비, 아빠 뭐 병원비 뭐 이렇게 해서 썼던 것 같아요. 은행에서는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안 된다고 하셔서 텔레그램 쪽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은 기한 늦춰주겠다. 동생 초등학교까지 찾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경 때문에 시키는 대로 저는 그냥 했을 뿐이에요. 아니 그래도 인간 사회는 상식이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돈을 이렇게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참나. 이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정말 악랄함에 정말 혀를 내두르게 되네요. 그렇죠. 그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고 협박을 하는 게 여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남성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고 아이고, 똑같이 그걸 또 아까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지인들의 연락처를 파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들에게 뿌리겠다라고 또 2차, 3차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요. 그 가족 사진까지 안 좋은 이미지를 합성을 해서
그걸 또 유포하겠다고 또 이렇게 협박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더 나쁜 방식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다각도로 이 돈 빌린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그 피해자들의 대부분도 애초에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돈을 빌린 걸까요? 이게 두 가지 사례로 갈리는데요.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뭐 한 일주일 안에 갚을 수 있을 거야. 혹은 어떡하지? 여기에서라도 돈을 빌려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또 반면에 이런 업체가 불법 사금융 업체인 줄 모르고 합법적인 업체인 줄 알고 착각해서 이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합법적인 업체로 착각을 할 정도라고요? 뭐 그 정도로 뭐가 이게 잘 갖춰져 있나요, 겉보기에? 맞습니다. 그 불법 사채업자들의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그럴듯한 문구를 쓰고 그럴듯한 홈페이지를 꾸며놓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막 광고 화면에 특별 생계 지원, 막 태국문이 막 달아놓고, 네. 대한민국 화이팅, 막 서민 금융 지원, 막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건데요. 더 악랄한 수법도 있습니다. 이른바 대출 중개 플랫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합법적인 사이트로 보입니다. 네. 뭔가 포털 사이트처럼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을 연계해드립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업체에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요. 전문 상담원이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고 쓸 수 있는 곳이구나. 네. 믿고 쓸 수 있는 업체들을 주선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불법 사채업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같은 경우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은 분명히 합법이 맞지만 그건 합법이죠. 네, 플랫폼에 나와 있는 그 광고된 곳에 연락을 해보니 불법이제 사채 금융업자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들의 수법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그 과거에 보이스피싱 총 책임자였다가 지금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분 이기동 소장에게 네네. 이들의 수법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수많은 대부업체 광고가 뜨게 돼 있습니다. 이 전화만 눌리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대부업 등록증이 없으면은 광고가 안 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여기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전화를 걸어보면 이게 연관된 사람들이 이제 불법 대부업한테 정보를 팔아먹거나 앞에서는 합법인 척하고 뒤에서는 장난치는 이런 무리들이 여기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합법업체는 개인정보를 받는 그냥 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들으신 설명처럼 정말로 그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업체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놓는 업체들인데요. 근데 또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돈을 엄청 벌어간다고 합니다. 그냥 행동책도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하고요. 팀장급이 3억에서 6억. 오호. 부장급은 한 달에 10억 원 이상도 번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해놓고 불법적으로 이들은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죠. 월 10억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싶네요. 고혈을. 아니 진짜 더 많은 피해자 나오기 전에 빨리 엄벌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요. 잡아야 되는데 제대로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음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화기는 대포폰을 사용을 하고 돈을 받아낼 때도 오픈 채팅이나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철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무자의 연락처를 아까 수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직접 어떤 뭐 이메일이나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파일 공유 앱에다가 올려라 라고 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운받아가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이들이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를 받을 때도 자신들의 계좌로 받는 게 아니라 채무자 명의, 피해자 명의의 가상 계좌를 열도록 해서 거기에서 빼나간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야, 이대우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불법 사채 금융업자들이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특히나 IT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익명성에 기대고 있는 만큼 사실 가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 익명성 때문에 그 가해자를 이제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경찰도 분명히 좀 애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경찰서 가면 이걸 누구에게 당했는지 어떤 업체인지 전화번호는 뭔지 계좌번호는 뭔지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잖아요. 네. 상대방들의.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참. 그리고 이 불법 채권 추심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주변에 이걸 좀 잘 알려야 되는데 내가 30만 원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걸 창피해 하시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또 못하는 거고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성착취 영상까지 촬영까지 하게 됐을 경우에는 수치심 때문에 더더욱이 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잡히기는 쉽지가 않지만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은 남의 삶을 지금 담보로 호의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벌에 처해야겠어요. 이거 형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엄벌.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듣는 말인데 현실적이진 않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사기 범죄의 형량 이야기할 때도 제2의 전청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형량이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불법 사채업자들도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솜방망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법정 최고 이자율 즉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한 5년간의 통계를 찾아보니까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40%는 집행유예, 40%는 그냥 벌금형. 벌금? 거의 80%가 이렇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사채업자들이 뭐 그냥 걸려도 그만. 한 달에 몇 억씩 버는데 정말 그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채권 추심을 하다가 피해자를 막 폭행하는 일도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때 이들이 꺼내드는 카드는 회유입니다. 회유. 너 이자 지금 몇 억 갚아야 되지? 내가 1, 2억 깎아줄게. 어머. 합의해보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와, 진짜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자, 그나마 그 피해자들도 정식으로 용기를 내서 신고하신 피해자들입니다. 그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그 민원을 보면요. 2019년에는 약간 감소세를 보였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또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아니 2020년을 기점으로 증가를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법정 최고 이자율이 과거에는 24%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20%로 낮아졌죠. 바로 그게 2021년부터였습니다. 그 후로 대부업체들이 줄줄이 영업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은 문을 닫고 그래서 불법적인 사금융 시장으로 사람들이 내몰렸다. 돈을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군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 대부업체들 입장에서는 경기도 불안해지고 있고 특히 기준금리도 오르고 시장금리도 올라서 대부업체들도 어디선가 돈을 조달해 와서 돈을 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와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야 하니 수익성이 악화가 됐던 거죠. 그럴 바에는 남는 거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미치는 장사를 하느냐. 그냥 합법적인 대부업체에 접어버리자. 이렇게 했던 거고 21년 이후로 2년 사이에 대부업체에 약 400곳 넘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곳이 좁아졌죠.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불법 사금융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요. 2019년 이후부터 대부금융 이용자가 약 100만 명이 줄었어요. 근데 이거 보면 그래도 대부업체 이용하는 사람들 줄고 있으니까 참 건전해지고 있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법정 최고 이자율, 최고 금리 인하의 역설이라고도 하는 건데 그냥 정책적으로 최고 이자율을 낮추면 서민들에게 취약계층에게 좋아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어려울 만큼 좀 신용도가 낮거나 상황이 어려운 분들 그런데 또 불법 사채를 이용하기에는 또 막연히 좀 두려움이 있고 뭔가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좀 전당포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죠. 당장 돈을 구하기 힘드니까 내가 갖고 있는 뭐 핸드폰 같은 거 맡겨서라도 급전을 구해보자 이런 분들이 특히 경기 안 좋아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전당포를 운영한 지 40년이 넘은 분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전화 오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전화폰은. 근데 특히 올해 들어서 한 3-4배 정도는 문의가 많아졌고 핸드폰, 카메라, 노트북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을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은행 대출 다 했고 결국에는 이제 신용 뭐 상관없는 물건 갖고 있는 거 나와서 대출하시는 거죠. 아예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신용으로는 좀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참 내몰렸다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 대출을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를 규정을 하면서 척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렇죠. 지난 9일에도 윤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이 횡포를 엄단해야 한다. 그래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 양형 기준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을 해서 피해자 인근 몇 미터 이내 접근 금지, 언제 뭐 통화 금지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라는 방안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물론 필요합니다만 좀 후행적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걸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들이 급전 20-3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가를 고민을 하고 정책금융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것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마지막으로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불법 사채업체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또 이런 피해자분들이 지금 당장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신다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 독촉전화, 추심전화, 괴롭죠. 이런 분들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대신해서 전화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 채권 추심에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면서 이거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건데요. 이거는 불법입니다라고 그들에게 대응을 대신해주는 아주 편리한 제도니까 꼭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또 금융감독원 1332 전화번호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 M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